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드디어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은 것일까요? 사실 조정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또 출렁였는데요. 이번 월물은 정말 끝까지 양매도일까요? 왜 양매도장이 진행되는지 양매도장을 판단하는 빠른 방법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 출발 후 또 5분 만에 3포인트를 까 내려가는 식이 거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만이 아니라 기관이 현물 매도와 콜옵션 매도 중심이 양매도 때문에 시장이 내려갔다고 보는데요. 오늘 초반 1시간 동안 지수가 391.35에서 385.70포인트까지 또 5포인트를 내리깐 동안 외국인이 선물 매도는 1,5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현물 매도가 1,500억 가까이 집중 매도되면서 지수를 내렸고 거기에 콜 매도와 풋 매도가 2대1로 스트랩 매도가 곁들여져서 지수를 또 끌어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5포인트를 까눌렀을까요? 2포인트나 3포인트 정도만 움직여도 양매도장인데 5포인트를 누른 것은 롤링 다운을 유발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행사가를 2개로 움직이려는 게 목적인 거죠. 즉 양매도장이라고 하지만 장중에 한해서는 계속 외가격이 따블이 나는 등의 시세가 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롤링 다운을 하고 나면 시장은 또 한참 횡보해버리고 그 뒤로 미결이 풀리면서 다시 급등을 하게 돼서 이번 물은 끊임없이 외가격에서 따블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여전히 양매도장이죠. 일중으로는 계속 저가 대비 더블 이상이 나니까 또 양쪽으로도 그렇게 나니까 계좌 사이즈가 작은 거래자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어요. 혹은 장중 네이키드 매매에 맞들이게 하려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요. 물론 파생시장이 이러한 현상들은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고 따라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양매도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 장 초반이 빠른 매도세가 점점 지속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서 이제는 1시간도 지속하지 못하고 있고 또 고점 대비 진폭을 5포인트를 간신히 맞추는데 들어가는 이제 매도 양도 이제는 얼마 되지 않아요. 과거에는 한 5천억, 7천억씩 때려야 되는데 이제는 1,500억 이 정도로 이제 약발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간만에 지수가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단타도 저는 거의 한계점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대만 시장은 이틀 연속 변동성 매도를 동반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홍콩 시장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야간 시장에는 지난주 금요일이 그 고점권까지 상승해서 마감을 했어요. 이머징 ETF인 EEM도 간만에 플러스 0.92% 상승해서 마감했죠. 시장을 돌리게 된다면 충분히 큰 상승 시세가 나오지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월요일에 아랫꼬리를 만들어버린 게 좀 아쉬워요. 이게 화요일에 나오면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 되는데 월요일에 나왔다고 하면 이번 주 주봉이 다운사이드만 결정되고 아직 업사이드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요일날 이 아랫꼬리가 나왔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에 기관들이 양매도가 생각보다 얼마 쌓여있지 않아서 개인들이 어디에 또 얼마나 물리는지에 따라서 상승 한계가 정해지긴 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코스피 200 월물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매번 옵션 만기 다음날 시가를 새로운 봉이 시가라고 생각하고 해당 월물이 옵션 만기일 종가를 봉이 종가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옵션 월물을 쭉 한번 캔들로 그려보면 되게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월물봉은 고저폭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고저폭이 작은 월물봉은 참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월물봉 다음 월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번 월물에서 굳이 승부를 안 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월물봉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으면 해당 월물은 끝까지 압축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 월물에는 변동성이 터질 가능성이 더 크죠. 자, 월물봉을 좀 더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멤버십 회원들께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또 만무의 어떤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옵션 시장을 대항할 때
옵션 발행을 하는 주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대응할지를 역지사지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처럼 시장이 좁은 진폭 안에 가두어졌다라고 할 경우에 규모가 큰 트레이더일수록 옵션 평균 발행 단가, 매도 단가죠. 이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방향성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추세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월물은 새롭게 미결지 약정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방향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만기주는 기존 강세 콜 스프레드 외에는 신규 매매를 하지 않고 계속 관망할 생각인데요. 아무리 봐도 시장을 하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누군가 풀어줄 때까지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요. 저는 콜 매수로 따라잡을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강세 콜을 풀지 않고 계속 밀어볼 생각입니다. 이번 월물은 또 초반에 풀매도로 벌어놓은 것을 사실 좀 많이 불필요한 행동으로 털어먹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쉽고 어차피 시장은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거고 미련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세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드디어 구리가 톤당 9,638달러, 확실하게 9,500달러를 넘겼다고 봐요. 그동안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잘 보면 평소 같았으면 제가 구리 이 정도 갖고 손절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손절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지나치게 제가 어떤 좀 조급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확실하게 평균 단가를 넘겼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한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 주에 계속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계속 상단과 하단이 제한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위로 돌아서 마감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인프라 법안 통과 때문에 올라왔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미국 세션에서 오른 게 아니에요. 유럽 세션부터 오르기 시작한 거라서 미국 세션에서는 사실상 자리구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시아 세션에서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리 같은 어떤 커머디티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런 인프라 법안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어제 골드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고 또 플래티넘도 세게 기어 올라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세션 내내 국채가 솔솔 밀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에 채권이 숏 커버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려줬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또 미국 10년물 같은 장기 채권은 과도하게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발표될 PPI 그리고 CPI에 또 한 번 채권 시장이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제는 딱히 의미 있는 경제지표 발표도 없어서 사실 매매할 만한 게 없었어요. 통화시장에서 비달러 반등이 좀 더 이어진다는 것, 이런 것만 챙겨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지달러보다 키위달러의 반등이 더 컸다는 거, 이 정도?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시작하자마자 나스닥 선물이 순간 마이너스 0.5%가량 급락을 했었는데요. 테슬라와 관련된 머스크의 지분 매각 트윗 때문이었죠. 물론 머스크가 실제로 지분을 팔 경우 테슬라가 눌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나스닥을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테슬라 주식 옵션은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체 지수를 끌어내릴 만큼 해지 수요를 불러일으키지를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테슬라의 하락은 충분히 그 주식 옵션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식 옵션 변동성이 커진 것은 상승 때문이지 하락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도리어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이 더 커지지 않아요. 어제도 사실 보면 테슬라 변동성 얼마 오르지 않았습니다. 4%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요. 결국 아시아 세션에서 언더슈팅을 준 나스닥 선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유럽 세션에서는 다시 플러스권이 됐는데 사실 매매할 만한 진폭을 주진 않았죠. 아주 지긋지긋한 따주기 흐름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변동성 선물이에요.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변동성 선물입니다. 변동성 지수 말고요. 어제 그렇게 미국 세션을 본장 강세 출발을 시켰는데 미국 시장은 변동성 선물이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옵니다. 매수가. 그래서 여전히 지수가 플러스권인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선물 가격은 계속 올라요. 하지만 실질 변동성이 계속 바닥을 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결국 오후장 들어서는 변동성 선물 매수가 청산되면서 지수가 추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 발표도 없는 상황에서 아주 지루한 박상세가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현재의 실질 변동성은 9포인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변동성 지수는 17.22포인트. 이건 옵션을 해서 추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변동성 지수의 선물은 18.5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선물이 이렇게 고평가 상태인데 시장이 빠질래야 빠질 수 있겠어요? 시장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움직일 거라고 미리 변동성 선물 매수를 했지라는 그런 게 계속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미국 시장도 고가권에서 한참 이제 와리가리 국면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방향성 없는. 개별 종목에서는 AMD가 옛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제 사명이 바뀌어서 메타가 됐죠. 여기에 서버 칩을 공급한다는 소식으로 10%가 상승을 했는데 전통적으로 이 서버 칩 영역은 인텔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AMD가 서버 칩을 공급한다 그러면 인텔 주가가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엔 빠지지 않았거든요. 인텔도 같이 올라요. 근데 여기서 공급할 칩은 이 X86 계열의 그 에픽 프로세서도 있긴 하지만 AI 전용 칩인 그 인스팅트 MI200이라는 그 가속기 칩이 있어요. 요게 핵심이라서 인텔에는 별로 주가가 영향이 없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엔비디아가 경쟁사니까 그 AI 칩은 엔비디아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했을 텐데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면서 엔비디아도 그냥 함께 같이 오릅니다. 이 뒤늦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미국도 메타버스라는 테마로 지수를 계속 견인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외의 종목들은 별다른 의미 있는 움직임이 없었고 캐터필러 같은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갭으로 떴지만 음봉을 맞아서 연속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어제는 대부분이 시장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회들이 보이는데 우선 한국 시장은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상승 반전이라고 계속 봐요. 계속 롱 관점 유지합니다. 다만 대응에 대해서는 장중에 기관들이 옵션 매도를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를 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품매도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강세콜 갖고 있어서 강세콜을 발라먹은 것으로 이 분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 강세콜이 BEP는 생각보다 낮아요. 저는 392만 넘으면 392.5구나. 392.5를 넘으면 그냥 계속 끝까지 이깁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롱 관점 갖고 있어요. 원자재 롱 관점. 정말 간만에 구리가 톤당 9,600달러 도달했는데 이 아시아 세션이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저는 좀 더 오버슈팅 가능하다고 봐요. 한 9,750달러, 9,800달러 이 정도 선까지는. 근데 거기서 다시 10,000달러로 가는 건 되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까지는 더 올라오면 일단 구리 매수 물량 좀 있으니까 이걸 좀 줄이고 다시 뭐 9,600달러대 내려오거나 그러면 이제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와리가리한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원자재는 여전히 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은 장중에 지금 82달러를 넘기기도 했어요. 근데 83달러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 오페익 플러스의 증산을 넘어서는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주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따주기 흐름 보이다가 수요일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옵션 만기주 이틀째인데 이 본물 참 어렵게 진행되고 있죠. 부디 무리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롱을 외치고 있는데 뭐 따라하고 안 따라하고 이거는 저는 뭐 별개 각자의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틀릴 경우에는 제가 틀린 거는 분명 잘못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 그리고 그 뒤에 대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번에 그 스프레드로 바꾼 다음엔 더 이상 매매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번 물에 스프레드 매매로 이게 뭐 이익이 나면 그냥 이번 물 손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이번 물 목표를 좀 낮춰 잡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 각자의 어떤 시장 대응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틀린다 그러면 매매를 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각자 이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송구한 마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은 각자가 결정하는 거라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좀 말이 꼬였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참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저도 물론 저는 트레이더라면
반드시 손실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리미테이션스 정하고 그 로스컷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각자의 어떤 몫이라고 봐요. 방향성을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라면 시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 맞죠. 그렇게 해서 한 두어 번 도전했는데 계속 틀리다 그러면 우리가 못 본 것이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진짜 계속 롱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뭐 시계도 언젠가 뭐 한 번은 맞나? 고장난 시계도 뭐 근데 어쨌든 두 번 맞나? 하여튼 어쨌든 간에 각자 대응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델타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